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한 가지 변수만 보고 시장을 이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터지고 금리와 환율은 따로 움직이고 산업의 주도권은 또 기술 혁신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의 경기나 한 산업의 실적만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정학과 원자재와 공급망과 기술 패권이 한꺼번에 얽혀서 자산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산업으로 번지고 어떤 기업에 돈이 몰리며 어떤 나라가 이익을 보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흐름은 바로 그런 큰 그림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왜 유가와 물가를 흔드는지, 그 혼란 속에서 왜 한국의 방산과 조선이 다시 주목받는지, 파키스탄의 몰락이 왜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결국 가장 강력한 돈의 흐름이 왜 다시 AI와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흔히 말하는 다극 체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질서를 정리해주는 단극 체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이 사라진 무국화에 가까운 시대라고 보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모든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기구가 최소한의 질서를 강제하던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여전히 강한 나라들에게 남아있지만 그 힘을 질서 유지에 쓰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그것이 곧바로 제어되지 않고 시장은 늘 예상보다 길고 불안한 충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 원유와 물동량의 핵심 길목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같은 요충지가 흔들리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운임과 보험료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시장이 중동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원유는 아직도 세계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AI가 중요해지고 디지털 경제가 커져도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운송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선박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가장 먼저 유가부터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군사적 충돌을 넘어 해협 봉쇄나 물동량 통제로 번질 가능성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가 전반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도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쟁 뉴스 하나가 채권 시장과 환율과 주식 시장 전부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항상 공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반대로 수혜를 보는 산업도 분명히 생깁니다. 위기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얻어맞고, 어떤 업종은 군사적 긴장 때문에 오히려 주문이 늘고, 어떤 업종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불안정성이 돈의 흐름을 어디로 바꾸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 미래를 맞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봐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입니다. 한때 두 나라의 출발선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시점에는 파키스탄이 한국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과 교육,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올라섰고, 파키스탄은 반복되는 정치 불안과 군사적 긴장, 잘못된 재정 운용과 구조적 부채에 발목이 잡히며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느 나라가 운이 좋았느냐가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시절에도 사람을 키우고 길을 닦고 공장을 만들고 수출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과 산업화에 돈을 투입했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은 당장 고됐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방향은 생산성과 성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안보 불안과 외교 갈등 속에서 국방과 핵 개발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체질을 키우는 데 필요한 투자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강한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물론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 구조, 안정적인 전력과 교통, 사람을 키우는 교육,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파키스탄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탄두를 가졌다고 해서 국민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외형적인 힘이 경제 체력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키스탄은 대외 차입과 인프라 계약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연결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국가 발전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정 비용 부담과 외화 유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전소와 항만과 도로를 짓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돌릴 산업 기반과 소비 기반과 수익 구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약하면 화려한 인프라는 오히려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고정비가 되어버립니다. 파키스탄이 반복적으로 IMF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국가 비교가 아니라 결국 돈은 생산성을 만드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서사보다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있는 기업과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실적과 생산 능력, 기술 우위, 공급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다시 부각됩니다. 첫 번째가 방산입니다. 전쟁이 늘어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각국은 결국 무기와 방어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이제 안보를 남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를 사고 싶어도 비싸고 납기가 길면 당장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가격과 공급 속도입니다.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랜 시간 자체 국방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무기 체계의 실전성과 생산성, 유지 보수 역량까지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무엇보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진 국가 입장에서는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매우 강력한 공급자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장점은 단순히 한두 개 무기를 잘 만든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약, 자주포, 전차, 미사일, 레이더, 함정 같은 여러 체계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즉 한 건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수요와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수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산은 지금처럼 전쟁과 군비 경쟁이 구조적으로 길어지는 시대의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조선으로도 이어집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해상 수송로가 흔들리면 각국은 단순히 원유를 어디서 사올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유와 물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나를 것인가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면 군함과 호위함, 특수 선박 수요가 늘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 운송과 저장, 해양 인프라와 연결된 선박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한때 구조조정과 업황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다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특수 목적선, 친환경 고효율 선박 같은 분야는 아무 나라나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군함이나 방산 협력 수요까지 겹치면 조선은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이 아니라 지정학과 에너지 전환의 수혜 업종으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조선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단순히 업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한국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에너지 정제와 가공 능력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가공 능력 면에서는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즉 원유를 직접 많이 생산하지는 못해도 원유를 들여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가공해 내보내는 능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릴 때 단순히 피해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핵심 가공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원유 가격 급등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정제 마진과 수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결국 이런 산업은 단순한 공포보다 세부 구조를 봐야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기술로 돌려보겠습니다. 방산과 조선이 지정학의 수혜라면 반도체는 그보다 더 거대한 흐름의 중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AI를 이야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AI 서비스가 화려해 보여도 그 기반에는 연산을 처리하는 칩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AI는 소프트웨어 이야기 같지만 실제 돈은 하드웨어와 인프라에도 엄청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단순히 과거의 경기 순환 업종으로만 보면 시장을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실적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공급이 늘면 꺾이는 전형적인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AI라는 구조적 수요가 겹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성능 제품 수요가 커지고 기업들이 AI 서버를 확대하면서 기존과 다른 수준의 메모리와 연산 칩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반도체 업황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 효율화 기술이 오히려 반도체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으로만 보면 AI가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돌아간다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내려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그동안 AI를 도입하지 못했던 더 많은 기업이 AI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건당 필요한 자원이 조금 줄더라도 전체 사용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리바운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혁신이 특정 산업의 수요를 오히려 더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컴퓨터가 더 효율적이 될수록 컴퓨터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됐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수록 네트워크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AI도 비슷합니다. 비용이 낮아질수록 기업들은 고객 응대, 물류 최적화, 문서 처리, 검색, 의료 판도, 제조 자동화 같은 수많은 영역에 AI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서버가 필요해지고, 메모리와 전력 장비와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효율화 기술은 역설적으로 AI 생태계 전체의 확장을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이어가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검색도, 광고도, 클라우드도, 생산성 도구도 전부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수익이 좋든 나쁘든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몇 년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의 초기 확산 단계일 뿐이고 본격적인 산업 적용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투자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답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는 안보 불안이 키우는 방산과 조선, 둘째는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셋째는 AI와 반도체입니다. 결국 돈은 불안한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산업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산업으로 동시에 흘러갑니다. 반면 일부 산업은 빠르게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성장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 초기에는 점유율을 잡기 위한 가격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과 브랜드로 밀어붙이고 중국 업체들은 더 공격적인 가성비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서비스, 충전 생태계, 소프트웨어 경험, 금융 조건까지 다 같이 경쟁해야 합니다. 즉 전기차는 미래 산업인 것은 맞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누가 살아남을지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산업이 유망하다는 말과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화려한 서사가 있는 산업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승자와 패자는 분명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왜 대기업들이 사람을 줄이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황형 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대체형 해고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 일부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같은 성과를 더 적은 인원으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코드 작성, 기초 문서 작업, 단순 콘텐츠 가공, 일정 수준의 고객 응대 같은 영역은 이미 AI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섭지만 현실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효율의 증가일 수 있지만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이 더 냉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기획과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소비와 고용, 교육, 산업까지 전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소비 문화의 변화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무조건 비싼 것, 유명한 것, 겉보기에 화려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돈이 실제로 어떤 만족을 주는지, 유지 비용은 어떤지, 서비스는 괜찮은지를 더 냉정하게 따집니다. 결혼 문화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큰 예식과 체면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비용 대비 만족을 생각하며 아예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웨딩 같은 문화가 등장하는 것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비용 구조 자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제품도 서비스가 나쁘고 가격 대비 만족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금방 돌아섭니다.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튼튼하고 합리적이고 감성을 건드리는 제품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냉정해지고 그 냉정함은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만 잘하는 기업보다 실제 제품력과 서비스 체력이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구독 서비스의 변화도 같은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즐길 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한 번에 큰돈을 받기보다 매달 적당한 비용을 받으며 오래 붙잡는 모델을 고민하게 됩니다. 구독 경제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자리 잡았고 앞으로는 오프라인 경험 산업에도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은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업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시장은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여도 돈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안정과 공급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산업이 강해지고 기술 혁신이 빨라질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반도체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중간에서 애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브랜드만 있고 실속이 부족한 기업들, 가격 전쟁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강한 산업의 구조적 수혜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성에 대비해 생존 전략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육아, 환율 같은 변수는 예측이 어렵고 한번 움직이면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 무조건 풀베팅하는 방식보다 방향은 강하게 보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현금과 분산을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과 조선, 전력 인프라, AI와 반도체 같은 축을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한 종목에 몰아넣기보다 산업별로 나누고 조정 시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장은 늘 좋은 논리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좋은 산업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숨을 고를 수 있고 나쁜 뉴스 하나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맞히는 능력보다 버티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 뉴스가 뜨면 무조건 공포에 빠지고 AI 뉴스가 뜨면 무조건 흥분하는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 시장에 휘둘리게 됩니다. 뉴스는 방향을 잃는 재료이지 감정적으로 따라붙는 신호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늘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이 뉴스가 어떤 산업의 실제 실적 변화를 만들까? 이 충격이 일회성일까? 구조적일까? 지금 가격은 이미 그 기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같이 던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격변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큰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세계는 앞으로도 쉽게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런 불안은 방산과 조선, 에너지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AI가 있고 그 중심에는 다시 반도체가 있습니다. 넷째, 소비와 고용과 기업 구조는 AI와 가성비 중심 문화에 맞춰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앞으로 강해질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진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한 세상을 지탱해주는 기업이거나 새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람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는 선택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는 점, 기업 차원에서는 실적과 기술과 공급 능력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점, 투자자 차원에서는 공포나 유행보다 구조적 흐름을 읽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계속 흔들릴 것이고 뉴스는 더 자극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진짜 돈은 소란이 아니라 본질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아니고 과도한 비관도 아닙니다.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강한지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는지, 국가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AI 혁명이 왜 결국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로 연결되는지, 소비자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은 커지지만 그 안에서 더 강해지는 산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산과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 충격이 커질수록 전력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으며 AI가 더 깊게 퍼질수록 반도체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이미지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뜨느냐보다 무엇이 오래 남느냐를 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의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본질은 더 또렷해집니다. 실적이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는가,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가? 결국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이 다음 시대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의 긴장, 국가의 흥망, 방산과 조선의 부상, AI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모두 그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